3년이나 됐는데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어머님,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쓸모도 없는 것이. 짐 싸!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트렁크가 젖은 잔디 위로 내던져지고 철제 대문이 닫혔어요. 빈손으로 쫓겨난 3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70원이 부족해서 삼각김밥도 못 사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개를 숙였죠. 그때 누군가 카운터에 지폐를 내려놨어요. 이것도 같이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어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뒤 수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기엔 어딘가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모든 건 비가 오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계신 자리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다이닝룸은 오후 햇살이 통과하며 은은한 빛을 흩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김정숙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오랜 지인인 민 사모가 자리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느긋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 끝 이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앉았을 자리가 아니었죠. 오늘따라 그녀는 찬물을 보충하는 가사도우미처럼 테이블 끝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년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 수지는 매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명절이면 음식을 나르고 손님이 오면 찬물을 따르고 모든 일이 끝나면 식탁 구석에서 밥을 먹었죠. 며느리였지만 식구 취급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정숙이 민 사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테이블 위로 갈색 봉투 하나를 밀어냈어요. 봉투는 매끄러운 대리석 표면을 따라 미끄러지더니 수진의 가슴팍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봉투를 내려다봤죠. 이거 봐.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들 알기 전에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예의지 않겠니? 정숙은 수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너라는 호칭만 사용했죠. 마치 물건을 부르듯, 아니 물건보다도 못한 무언가를 부르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 사모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어요. 테이블 옆에 서 있던 가사도우미들도 슬쩍 고개를 돌렸죠. 수진의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빳빳한 종이가 손끝에 닿았고 봉투 입구를 열어 안에서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어요.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난임 판정.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3년이에요. 정숙이 민 사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이 아니라 민 사모에게. 3년 동안 손주 하나 못 안겨주고 있어요. 이 집안에서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민 사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에 연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호기심 반, 경멸 반. 그런 눈이었죠. 가사도우미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수진의 살결을 찔러대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종이의 모서리만 꽉 쥐었습니다.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다이닝룸의 공기가 수진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옆집 며느리는 시집 온 지 1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더군요. 정숙이 민 사모에게 말하듯 하지만 분명히 수진에게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모양이면 그건 내 정성이 부족한 거야.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니?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수치심을 견디며 수진이 뒤쪽 빈 의자로 몸을 움직였어요. 잠시라도 앉으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거든요. 그 의자 치워라.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발이 멈췄어요. 가문에 도리도 못한 물건이 어디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엉덩이를 붙여? 가사도우미 한 명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뒤에 있던 의자를 거칠게 빼버렸어요. 나무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수진은 허공에 멈춘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앉으려던 몸이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어요. 무릎이 살짝 굽혀진 채로, 앉을 곳을 잃은 채로, 사람들 앞에서 앉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3년을 며느리로 살았지만 의자 하나 놓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남편 박민수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수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됐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앉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민수의 눈동자가 짧은 찰나 수진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피했습니다.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란 듯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어요. 수진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몸을 반대편으로 틀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의자를 뒤로 밀고 한 발자국 물러났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진 편을 든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켜주는 대신 피했어요. 그게 민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목구멍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게 올라왔죠. 어머니, 저는 말이 끊겼습니다. 민 사모가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면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죠. 수진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던 억울함은 수치심과 섞여 목구멍 뒤로 삼켜졌어요.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이 손짓했어요. 짐 싸. 그 순간 이미 정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리 쌓인 짐과 준비된 새 며느리가 오늘이 예정된 날이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네, 짐 싸라고. 오늘 나가. 정숙이 민사모에게 말하듯 덧붙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둘 수가 없어요. 할 일도 못하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먹여 살려요. 가사도우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방에서 트렁크 2개를 끌고 나왔어요. 트렁크 안에는 수진의 옷가지와 소지품이 대충 쑤셔 넣어져 있었죠.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이 순간을 위해 다 준비해뒀던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 물건들이. 내 물건?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내 물건이야. 빈손으로 시집와서 빈손으로 나가는 거지. 가사도우미들이 트렁크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자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울렸고 가방이 젖은 잔디 위로 나뒹굴었어요. 수지는 그 광경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발을 때려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선에 가로막힌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허공을 향해 짧게 올라갔다가 이내 힘없이 옆구리로 떨어졌죠.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 집 며느리였어요. 새 며느리 자리는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정숙이 민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 딸이에요. 건강하고 애도 잘 낳을 거예요. 수진의 발걸음이 멈칫했어요. 새 며느리.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쫓겨날 날만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었던 겁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정숙과 민사모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수진에 대한 얘기였어요. 저 꼴이 되도록 왜 참았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진작 내보냈어야 했다는 말도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모를 빗줄기가 어깨 위로 쏟아졌죠. 젖은 잔디 위에 나뒹굴어 있는 트렁크가 보였어요. 수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트렁크 손잡이를 집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빗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죠. 육중한 철제 대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던 집안의 온기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철컥.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적인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죠. 수지는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빗줄기가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옷이 젖었어요.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끊어졌습니다. 시댁 일만 하느라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 수진에게 연락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정말로 빈손이었어요. 수진이 트렁크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미끄러웠습니다. 구두굽이 흔들렸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곳이 없었으니까요. 언덕 아래 어둠 속으로 수진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빗줄기만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왔고 빈손으로 나가는데 돌아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수진이 트렁크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신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죠. 한 번, 두 번,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옷은 이미 속까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죠. 골목 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푸른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간판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수진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 넘겼어요. 물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젖은 피부에 차갑게 와닿았어요.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움이었죠. 하지만 비를 맞는 것보단 나았어요. 매장 안에는 빗소리 대신 음료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과 환풍기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트렁크를 입구 옆 우산꽂이 근처에 조심스럽게 세워뒀어요. 진흙이 묻어 있었죠. 신발 끝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하얀 리놀륨 바닥 위로 길게 얼룩을 남겼습니다. 수진은 그 자국을 가리려는 듯 발을 좁게 모아 섰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죠.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쫓겨났죠. 속이 쓰렸어요. 위장이 비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삼각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그 옆에 작은 생수병이 있었죠. 수진의 시선이 가격표 아래 적힌 숫자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삼각김밥 1,200원, 생수 900원. 손이 생수병을 향해 뻗었어요. 잡으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졌죠. 다시 내려왔어요. 수진은 가장 저렴한 삼각김밥 하나만을 집어들었습니다. 참치마요. 1,200원.
계산대 앞에 섰어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가 닿았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죠. 그리고 동전 몇 개, 10원짜리들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펼쳐놓았어요. 1,0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13개. 바코드 스캐너가 삑 소리를 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 1,200원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수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전을 하나씩 옆으로 밀어가며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3, 130원, 1,130원, 70원이 부족했습니다. 3년 전엔 수천만 원 가방을 들었는데 지금은 1,200원 김밥 앞에서 70원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안감을 다시 한번 뒤집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캔버스백의 밑바닥까지 손을 뻗어 훑었습니다. 영수증 조각과 먼지만 손가락 끝에 걸렸어요. 동전은 없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둔 동전들을 다시 흐트러뜨려 세어봤어요. 130원. 변함없었죠? 70원이 부족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줬죠. 며느리 체면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결제할 때 가격표를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원짜리 삼각김밥 앞에서 70원이 없어 서 있었어요. 계산대 뒤 점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위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수진을 응시했죠. 빨리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우산을 든 다른 손님이 다가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짧고 거친 숨을 내뱉었죠. 빨리 좀 하라는 소리 없는 재촉이었습니다. 수진의 고개가 숙여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꽉! 피가 날 것 같았죠.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손에 쥐고 있던 삼각김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카운터 밖으로 밀어냈어요. 죄송합니다. 손에서 놓기 전까지도 끝내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카운터 위로 뻗어왔어요. 이것도 같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담담한 음색이었죠. 지폐 한 장이 카운터에 놓였어요. 5,000원짜리.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모자 챙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보였어요. 카운터 위에 지폐를 내려놓은 손, 손등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 하얗게 아문 자국이었죠.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점원이 계산을 마쳤습니다. 남자가 삼각김밥과 거스름돈을 집어 수진 앞에 내밀었어요. 드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죠. 수진에게 관심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이 막히니까 해결하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수진이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스쳤어요. 남자의 손이 차가웠죠. 그 순간 남자가 거스름돈에서 영수증을 분리했습니다. 찢는 동작이었어요. 특유의 리듬이 있었죠.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종이를 찢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 리듬, 그 손동작. 어디서 봤죠?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남자는 모자 챙 아래로 시선을 떨구고 있었어요. 카운터만 응시하고 있었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잠깐 남자의 눈동자가 보였어요. 무채색 눈동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현우?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뒷산 정자에서 만난 굶주린 남자아이. 손등에 있던 흉터, 도시락을 내밀 때 떨렸던 손. 그 아이의 이름이 강현우였어요. 수진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려고 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그런데 그 아이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선생님도 친구들도. 수진만 이름을 기억했어요. 강현우. 10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던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남자. 설마, 저기.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손님에게 자리를 비켜줬어요.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수진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음 손님을 위해 비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진이 한 발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지금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진흙 묻은 신발, 70원이 없어서 삼각김밥도 못 사던 꼴. 그게 지금의 수진이었어요. 10년 전 도시락을 내밀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삼각김밥을 움켜쥔 채 자동문 밖으로 나섰어요. 빗줄기가 다시 어깨를 적셨죠. 편의점 문이 닫히며 기계적인 소음이 뒤를 끊어냈습니다. 현우가 창 너머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어깨, 트렁크를 끄는 손, 고개 숙인 걸음. 10년 전 그 소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죠. 아직은 안 됐어요. 지금 나타나면 안 됐습니다. 10년 만에 찾았지만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면 그건 동정이었어요. 현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춘 뒤에 나타나고 싶었어요. 현우가 주머니 속 접힌 종이를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한 종이. 거기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다려. 조금만 더. 현우가 편의점을 나섰어요. 비가 어깨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지금 바로 확인해. 이수진이라는 여자. 방금 평창동 쪽에서 쫓겨난 것 같아.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 수진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트렁크를 끌며 좁은 골목을 지나갔어요. 멀리 어둠 속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비 내리는 거리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죠. 고시원.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죠.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지가 들떠 있었죠. 트렁크를 침대 옆에 세워뒀어요.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이 코앞에 있었죠. 손에 든 삼각김밥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포장을 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죠.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을 쥔 채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그 소리에 묻혀 수진의 울음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 삼각김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머지를 입에 넣었어요. 차가운 밥이었죠.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현우였을까? 손등의 흉터와 영수증 찢는 리듬, 그리고 무채색 눈동자까지 10년 전 그 아이와 똑같았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현우라면, 10년 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아이라면, 지금 이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만난다면 떳떳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이 고시원비도 며칠밖에 못 버텼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죠.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내밀던 손, 흉터가 있던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10년 전 도시락을 받아들던 손과 겹쳐졌어요. 도시락을 주던 소녀와 삼각김밥을 받는 여자 사이에 1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시원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어젯밤 입고 잤던 옷 그대로였는데 갈아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트렁크에 있는 건 시댁에서 입던 비싼 옷들 뿐이라 식당이나 편의점 면접에 어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고시원 주인이 사정을 봐서 일주일 뒤에 돈을 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거리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오늘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밥을 굶어야 했어요. 수진이 골목을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였고 유리문에 직원 모집 종이가 붙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요, 직원 모집한다고 해서. 점원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력 있으세요? 경력이요? 편의점 알바 경력. 포스기 다룰 줄 알아야 하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경력은 없는데. 배우면 경력자 우대예요. 다음에 오세요. 문이 닫혔어요. 다음 가게로 간 곳은 분식집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김밥 냄새가 났어요. 사장님, 혹시 직원 신원보증인 있어요? 신원보증인이요? 응. 누가 보증 서줄 사람? 가족이든 친척이든. 수진의 입이 멈췄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죠.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시댁 일만 하느라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에서는 경력이 없으시네요라며 거절당했어요.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알바생 찾고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죠.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발이 부르텄어요. 아침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밥도 못 먹었죠. 속이 쓰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 섰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침과 똑같았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죠.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3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만 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시중. 그게 전부였어요. 이력서에 쓸 경력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3년 동안 며느리 노릇만 했는데 세상은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해. 수진이 벽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죠. 어느새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식당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죠.
오래된 가게 같았어요.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구함. 손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체. 급하게 쓴 것 같았죠. 수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손님은 없었죠. 테이블 몇 개와 카운터, 그리고 주방.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라도.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남자였습니다. 검은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차림이었죠. 얼굴이 어둠에 가려져 있었어요. 뭐 찾으세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멈칫했어요. 저기, 직원 구한다고 해서요. 경력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원보증인은? 그것도 없어요. 남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무채색이었습니다. 감정이 읽히지 않는 눈.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요. 오늘부터도. 내일 아침 6시. 올 수 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저 정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먼저 들어요. 남자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어요. 홀 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먼지가 없었어요. 바닥도 닦여 있었죠.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일당 8만 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는 날 주에 하루. 괜찮아요? 수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8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고시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남자가 몸을 돌렸어요. 주방 쪽으로 걸어갔죠. 잠깐만요. 수진이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현우요. 그 이름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묘하게 남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강현우. 그 이름. 10년 전 그 이름.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던 이름이 지금 이 낡은 식당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이미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현우. 정말 현우야. 10년 전에 도시락을 줬던 그 아이. 10년 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첫사랑. 그 아이가 지금 이 식당에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수진이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그 시각 현우는 주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것.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 아침부터 여기저기 거절당했다는 것. 현우가 손을 썼어요. 이 식당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원래 알던 사람이었죠. 대성그룹 계열사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업체 사장이었어요. 사정을 말하고 며칠간 가게를 빌렸습니다. 수진이 올만한 가게에 미리 직원 구함 종이를 붙여뒀어요. 수진의 동선을 따라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였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 전에 도시락을 받았을 때부터 그 소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이수진. 그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1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삼각김밥도 못 살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수진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현우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이수진. 10년 된 글씨. 빛바랜 종이.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지켜줄 수 있어.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은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인근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저희는 된장찌개 둘이요.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수진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움직였습니다. 쟁반을 들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고 쉴 틈이 없었죠. 젓가락 놓이는 소리,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어요. 현우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을 처리하고 예약을 받고 가끔 주방을 도왔죠. 수진과 눈이 마주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이번 테이블 된장찌개.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1명, 2명, 3명, 12명이었습니다. 단체 손님이었죠. 선두에 선 남자가 홀을 둘러보더니 가장 넓은 중앙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을게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 테이블은 예약석이에요.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예약? 언제? 30분 후에 손님이 오시기로. 30분이면 우리 밥 다 먹어. 비키라고. 남자가 수진을 밀치듯 지나갔어요. 뒤따르던 일행도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여기 물 좀 줘. 빨리빨리. 수진이 물 주전자를 들고 다가갔어요.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살짝 흘렀죠. 야, 뭐야. 다시 따라. 남자가 물컵을 탁 내려놨어요. 물이 튀어 수진의 앞치마에 얼룩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물을 따랐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노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천천히 홀 안을 둘러보더니 중앙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저쪽 자리는 지금 손님이 계셔서요. 이쪽으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중앙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단체 손님들이 떠들썩하게 앉아 있었죠. 저기가 상석이지? 네, 그런데. 노인이 왔는데 젊은 것들이 상석에 앉아?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단체 손님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 할아버지? 어르신, 우리 먼저 왔어요. 다른 데 앉으세요. 노인이 눈을 부릅떴어요. 이것들이 어른한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수진이 사이에 섰어요. 어르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쪽 창가 자리도 좋아요. 난 저기 앉을 거야. 노인이 고집을 부렸어요. 단체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뭐야? 그냥 내보내. 귀찮게. 수진이 잠깐 고민했어요. 단체 손님 12명. 인당 10,000원씩만 해도 12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매출의 상당 부분이었죠. 반면 노인은 혼자 아마 한 끼에 10,000원도 안 쓸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단체 손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12만 원과 7,000원 사이에서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노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님들, 죄송합니다. 저쪽 자리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체 손님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섰어요. 뭐, 우리 보고 비키라고? 어르신이 먼저 예약하신 자리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약 같은 건 없었어요. 예약? 방금은 30분 후에 손님 온다며? 그 손님이 이 어르신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뭐야, 이 가게? 됐어, 나가자. 다른 데 가면 되지. 다신 안 와. 12명이 우르르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12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중앙 테이블에 앉았어요. 수진이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 7,000원짜리 된장찌개.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직접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넣고 정성껏 간을 맞췄죠. 현우가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2만 원을 버리고 7천 원을 택했습니다. 손해였죠. 누가 봐도 손해. 하지만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기도 배고프면서 도시락을 내밀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현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짧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전 도시락을 내밀던 소녀가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홀이 비었습니다. 수진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현우가 카운터에서 나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단체 손님 보내고 할아버지 앉힌 거. 수진이 행주를 멈췄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불쌍해 보여서요. 12만 원 날렸어. 알아요. 수진이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래도요. 저 어르신은 혼자잖아요. 저 나이에 혼자 밥 먹으러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구석에 앉으면 다음부턴 밖에 나오기 싫어질 것 같아서요. 현우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바보 같죠? 장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바보 같지 않아. 현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게 맞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녁 영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죠. 커피. 현우가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어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주방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어요? 현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왜? 그냥 낯이 익어서요. 처음 본 것 같지 않아서. 현우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어요.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아직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쓴맛이 났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가 좋았습니다. 저기, 현우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첫사랑. 지금 눈앞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같은 이름, 같은 눈동자, 같은 흉터. 그래도 확실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알 수 있겠지. 수진이 다시 채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지금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났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밀었습니다. 아이 둘이 서 있었어요. 10살쯤 된 남자아이와 7살쯤 된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옷이 낡아서 무릎에 때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헐어서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손바닥을 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500원짜리 하나,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다 합쳐봐야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죠. 저기, 이거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작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손바닥을 내민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바닥 위 돈을 봤어요. 메뉴판에서 가장 싼 음식도 5,000원이었기 때문에 3,000원으로는 어떤 메뉴도 주문할 수 없었죠. 어디서 왔어? 근처 고시원이요. 엄마가 일 나가서 저녁이 없어서요. 여자아이가 오빠 뒤에 숨어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수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고프다는 신호였죠. 여자아이가 얼굴을 붉히며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췄어요. 돌려보내면 손해가 없었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었고 아이들은 돌아가서 다른 데를 찾겠죠. 그게 수진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들이는 순간 자기 일당에서 식재료비를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3,000원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지만 그 앞에서 문을 닫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익숙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쳐다봤고 진짜냐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빨리 들어와. 밖에 추워.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모습이 낯선 곳에 처음 온 사람처럼 어색했고 연신 두리번거리며 홀 안을 살폈습니다. 수진이 중앙 테이블로 아이들을 안내했어요. 낮에 노인을 앉혔던 그 자리, 가장 넓고 좋은 상석이었죠. 의자를 당겨주자 아이들이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듯 앉았는데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된 것처럼 긴장한 자세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자기 저녁으로 남겨둔 식재료가 있었는데 신선한 달걀과 어제 손질한 채소, 그리고 냉동해둔 밥까지 전부 가장 좋은 것들이었죠. 수지는 그것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올린 뒤 기름을 두르고 밥을 넣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볶음밥이 익어갔고 다른 냄비에는 달걀을 풀어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고 완성된 음식들을 쟁반에 올렸죠. 볶음밥 2그릇, 계란찜 하나, 김치 한 접시. 수진이 쟁반을 들고 홀로 나와 아이들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는데 볶음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계란찜이 노릇노릇하게 익어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남자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천천히 먹어.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신 났고 밥알이 볼에 붙어도 닦을 생각을 못한 채 계속 입으로 가져갔어요.
국물이 턱으로 흘러도 개의치 않고 먹는 모습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수진이 물을 따라주며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뒷산 정자에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 교복이 더러워서 며칠째 같은 옷을 입은 게 분명했고 얼굴은 헬쑥해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너 며칠째 밥 안 먹지? 남자아이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다가 대답 없이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됐어. 남자아이가 손으로 밀어냈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내밀었어요. 먹으라고. 너 점심은? 나 점심 안 먹어도 돼. 다이어트 중이거든.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집이 가난해서 할머니가 새벽마다 싸주는 도시락 하나가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주면 수진도 굶어야 했지만 눈앞에 남자아이가 더 굶주려 보였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남자아이가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채색 눈동자가 깊었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시선이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결국 도시락을 받았어요. 고마워.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빨리 먹어. 수업 시작하잖아. 남자아이가 도시락을 열고 젓가락을 들어 밥을 집어 입에 넣었는데 그때 수진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남자아이의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얗게 아문 자국이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남자아이가 손을 내려 도시락 아래로 감췄어요. 집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굴을 감추려는 것처럼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봤습니다. 남자아이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과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죠. 남자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빈 도시락을 닫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 아이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 옆에 있고 싶었어요. 내일 다시 만나면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좋아한다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몰랐습니다. 수진만 이름을 기억했죠. 강현우.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지 못한 첫사랑. 1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이름. 수진이 눈앞의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10년 전 그 남자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굶주린 눈, 급하게 움직이는 손, 밥알이 묻은 볼. 그때도 자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도시락을 내밀었고 지금도 똑같이 자기 저녁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깨끗했어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은 흔적이었죠. 잘 먹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여자아이도 따라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이들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남자아이가 멈춰 돌아봤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진짜로. 응. 이제 가.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수진이 카운터로 걸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늘 받은 일당이 들어있었는데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중 절반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기 전용용으로 남겨둔 재료를 전부 썼으니
부족한 식재료비를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오늘 일당의 절반이 그렇게 사라졌고 정작 수진의 저녁은 없었죠. 빈 개수대 앞에 서서 수도를 틀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 씻으며 배가 고파서 속이 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홀 입구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았어요.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녀는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도시락을 내밀던 손이 지금도 자기 저녁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데도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굶주린 아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년 동안 기다린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기 몫을 내어주는 손동작, 아무렇지 않게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는 행동. 10년 전 도시락을 내밀던 그 소녀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현우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접힌 종이를 꺼냈는데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닳아서 오래 간직한 게 분명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수진.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에 적은 이름이었죠. 현우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몸을 돌려나가려다 멈췄는데 바깥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검은색 세단이 골목에 멈췄습니다. 유리창이 검게 틴팅된 고급차였고 차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 남자 2명이 내렸어요. 본부장님, 남자들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본가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본부장님? 현우가 정장 차림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가자. 현우가 수진을 돌아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일 봐. 짧은 말이었어요. 현우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졌죠. 수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고급 세단. 90도로 인사하는 직원들. 현우는 대체 누구일까요? 10년 전 그 아이가 맞을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현우가 평범한 식당 직원이 아니라는 것. 낡은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본부장님으로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이수진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김정숙 여사님 비서입니다.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류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직 서명 안 하셨더라고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정할게요. 그러시면 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비, 소송비 다 청구할 거예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일하시는 식당 있잖아요. 거기 위생 신고 들어갈 수도 있대요. 아시죠? 여사님 인맥이 어디까지인지.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식당. 겨우 발을 디딘 이곳마저 뺏으려는 거였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해졌어요. 눈물이 고여서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구박받으면서도 버텼죠. 쫓겨나서도 일어섰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다니. 점심 손님들이 빠지고 홀이 비었어요. 수진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고 시어머니 비서였어요.
아침에 전화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직접 오셨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비서가 천천히 다가와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서류입니다. 여기서 바로 서명하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수진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안 하면요? 내일부터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비서가 펜을 꺼내 수진 앞에 내밀었어요. 변호사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소송 길어지면 몇 년이에요. 그동안 이 식당이 무사할 것 같으세요? 수진이 펜을 바라봤어요.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서명하면 모든 게 정리돼요.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빈손으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괴롭힘은 끝납니다. 법적 협박도 위생신고 위협도 그냥 사인하면 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시키면 했어요. 참으면 됐죠. 고개 숙이면 넘어갔습니다. 수진이 펜을 받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참으면 됐는데 펜을 받지 않는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비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서명 안 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넘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던 거죠. 지금 상황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사님이 얼마나? 이해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이해했어요. 구박받으면 참아야 한다는 거, 시키면 해야 한다는 거, 다 이해했어요. 비서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근데 이제 안 해요. 수진이 봉투를 집었어요. 비서에게 밀어줬습니다. 가져가세요. 법적으로 하시든 뭘 하시든. 저 이제 안 참아요. 비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어색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수진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후회하실 겁니다. 안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비서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고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수진이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집안 사람에게 안 해요라고 말한 게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법적 소송, 위생신고, 또 다른 협박. 뭐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영업이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을 씻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무모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카운터 옆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낮에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 손을 멈췄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만 싱크대에서 울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CCTV. 현우가 카운터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 봤어. 서류 돌려보내는 거. 수진이 수도를 잠그고 손에 물기를 닦으며 홀로 나왔습니다. 현우 맞은편에 섰어요. 그냥 안 참기로 했어요. 왜? 계속 참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3년 동안 참았어요.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참을수록 더 심해졌어요. 끝이 없었어요. 현우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잘했어.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수진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잘했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잘했다고, 그 선택이 맞았다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죠. 현우는 알고 있었어요.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맞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10년 전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맞서지 못했습니다. 맞으면 참았고 쫓겨나면 나갔어요. 그렇게 죽을 뻔했죠. 그런데 수지는 달랐습니다. 3년 만에 스스로 일어섰어요. 지켜보는 건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설 때였어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왠지 지는 것 같았죠. 근데 당신,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예요?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본부장이라고 했잖아. 90도로 인사받았잖아. 고급 세단 타고 갔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 수진이 한 발 다가갔어요. 왜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일해요? 왜 나를 도와줘요? 왜? 내일 시간 돼? 수진의 말이 끊겼어요.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내일? 갈 데가 있어. 현우가 일어섰어요. 카운터를 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요? 수진이 물었지만 현우는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내가 누군지, 왜 널 도왔는지 다 보여줄게.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식당 안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현우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왔는지, 그리고 어쩌면 10년 전 그날 이후로 궁금했던 모든 것의 답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10년 전에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굶주린 아이에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사라졌고 수지는 이름만 기억했죠. 강현우.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삼각김밥을 사주고 일자리를 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수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내일이면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아이가 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검은색 세단이 식당 앞에 멈췄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넘긴 머리. 평소 식당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수진이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타. 현우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수진이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차 안에서 은은한 향이 났죠.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시내를 지나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아. 현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한 호텔 앞에 멈췄어요. 대성호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였죠. 직원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낡은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던 남자가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내렸습니다.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내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죠. VIP 전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 낯익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시아버지 박 회장, 전 남편 박민수. 어머, 이게 누구야? 정숙이 수진을 보며 비웃었어요. 쫓겨난 주제에 여긴 어떻게 왔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우가 수진의 옆에 섰어요. 정숙을 바라봤죠. 제가 데려왔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회장님이요? 왜 이런 애를? 이런 애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년간 구박하고 물건 취급하고 빈손으로 쫓아낸 며느리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저도 다 알아요. 현우가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 하청 계약 전체입니다. 박 회장님 회사와 진행 중인 거. 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왜 해지하려고요? 뭐?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계약이 우리 회사 매출의 70%인데. 알아요.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해지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다급하게 나섰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현우가 서류를 한 장 집어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3년간 박 회장 회사 세무 내역입니다. 탈세 의혹 있습니다. 국세청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정숙 씨 개인 비자금 내역. 며느리한테 준다던 예물가 다 빼돌리셨더군요. 3년치 가사비도요. 정숙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요? 현우가 수진을 가리켰어요. 3년간 구박한 건요? 손주 못 낳는다고 손님 앞에서 못 앉게 한 건요? 빈손으로 쫓아내면서 새 며느리 이미 알아봤다고 한 건요? 그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정숙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현우의 시선이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만 수진이 문제도 있었고. 문제요? 현우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아이 못 낳는 게 문제예요? 아내가 쫓겨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게 문제 아니고. 민수가 굳어졌어요. 당신은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어머니 눈치 보느라 아내 편 한 번 못 들었잖아요. 밥상에서 쫓겨나는 거 보고도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정숙을 봤어요. 계약 해지 서류입니다. 사인하세요. 이러시면, 안 하시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국세청 직원들 밖에서 대기 중이에요. 선택하세요. 정숙의 손이 벌벌 떨렸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사인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어쨌든 사인을 마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현우가 서류를 챙겼어요.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수진이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수진아, 잠깐만. 수진이 손을 뺐어요. 나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엔 내가 잘할게. 진짜로. 수진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기다렸어.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을 때도, 밥상에서 쫓겨날 때도, 아이 때문에 구박받을 때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편 들어주길 기다렸어. 수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넌 매번 고개 숙이고 있었어.
어머니 뒤에 숨었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아, 나 진짜로 이번엔 늦었어. 수진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3년 동안 기다렸던 한마디, 내 편이야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이미 돌아서서 현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고 연회장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뒤에서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수진이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간 참았습니다. 구박받았고 무시당했고 물건 취급받았어요. 의자도 빼앗겼고 밥상 끝에서 밥을 먹었고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현우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손수건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아직 안 끝났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내가 왜 너를 도왔는지 아직 안 말했잖아. 수진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10년을 기다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나한테 도시락 줬잖아.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나 죽으려고 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으로 과거를 꺼내는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맞고 쫓겨나서 며칠째 굶었고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어. 수진이 숨을 멈췄어요. 근데 내가 도시락을 줬어. 자기도 배고프면서 그 한 끼가 나를 살렸어. 현우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날 내 이름 적어뒀어. 찾으려고 했어. 10년 동안. 근데 못 찾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바로 말 안 했어? 자격이 없었어. 현우가 말했어요. 10년 전에 내가 준 만큼 갚을 수 있을 때 나타나고 싶었어.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말이 멈췄습니다. 목이 막혀서 나도 너 좋아했어.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10년 전에 도시락 주고 나서 다음 날 고백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사라졌어.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10년 동안 내 이름 잊으려고 했어. 근데 안 됐어. 결혼했는데도 그 사람 내 첫사랑이 아니었어. 넌데.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도야. 짧은 말이었어요. 너 첫사랑이야. 10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내일 말해줄게. 현우가 먼저 내렸고 수진이 따라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현우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모든 것이 10년 전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두 사람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으로 나갔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주변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도로가 좁아지더니 곧 넓은 숲길로 접어들었죠. 어디 가는 거야? 수진이 물었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속도를 줄이며 커다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철제 대문이었는데 높이가 3미터는 넘어 보였어요. 대문 양옆으로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잔디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본관 건물이 보였는데 유럽풍 저택처럼 웅장한 규모였어요. 대성그룹 본가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뭘? 우리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 현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차가 본관 앞에 멈췄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현우가 앞장서서 걸었고 수진이 뒤를 따랐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는데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백발의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있었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현우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왔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사람을 평가하듯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은 눈빛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아이냐? 네. 노인이 수진에게 손짓했어요. 가까이 와봐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현우가 내 얘기를 많이 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어요. 10년 전부터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10년 전 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노인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보여줘라. 현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현우가 수진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수진. 자기 이름이었어요. 빛바랜 글씨와 오래된 잉크 자국, 10년은 됐을 것 같은 종이였어요. 10년 전 한 번 불렀던 이름을 종이에 적어 매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 속에 10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10년 동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걸 갖고 있었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기다렸어. 그 한마디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도시락 하나 내밀었어요. 굶주린 아이에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사라졌고 수진은 이름만 기억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수진의 이름을 적어두고 1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가 한 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나랑 결혼해줘. 10년이라는 시간이 여기까지 이어진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서 현우가 일어섰어요.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손가락에 닿자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이 녀석이 집에 왔을 때 반쯤 죽어 있었어. 노인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었지. 며칠째 굶은 상태였고, 그런데 이 녀석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더라고. 노인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종이 한 장. 거기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 이수진이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부터 10년 동안 그 종이를 갖고 다녔어. 내가 맞선 보라고 해도 안 받지.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 노인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준 도시락 한 끼가 내 손자를 살렸어. 고맙다, 아가야. 마음에 든다. 노인이 다시 수진을 봤습니다. 환영한다, 손부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환영받는 손부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성그룹 본가 최상층.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현우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에 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찻주전자를 들어 현우의 잔에 차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현우가 그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며 생긴 굳은 살. 그 전에는 시댁에서 3년간 허드렛이라며 생긴 굳은 살. 하지만 현우에게는 10년 전 그 손이 먼저 떠올랐어요. 도시락을 내밀던 손. 자기도 굶으면서 굶주린 아이에게 내밀었던 손. 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수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것 좀 봐. 현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죠. 임신 확인. 6주. 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꽉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수진이 현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종류의 서류 때문에 쫓겨났어요. 난임 판정. 그 글자 하나 때문에 물건 취급당하고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죠. 같은 집안에서 3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시댁 소식은 뉴스로 들었어요. 대성그룹 하청 계약이 전부 해지된 뒤 박 회장 회사는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탈세와 비자금 횡령이 전부 드러났죠. 시아버지는 구속됐고 시어머니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평창동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현우가 막았죠.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임신 확인. 같은 병원 봉투, 같은 흰 종이, 같은 형식의 서류.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쫓겨나는 이유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현우가 수진을 놓아줬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고여있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죠. 고마워. 현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와줘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나야.
수진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에 도시락 하나 줬을 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하나가 아니었어. 현우가 말했어요. 나한테는 전부였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 죽었어. 진짜로.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나도 10년 동안 너 잊지 못했어. 고백하지 못한 첫사랑. 그게 너였어. 현우가 수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평생.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라스 난간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현우가 수진의 배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굶주린 아이에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배고프면서 그게 전부였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70원이 부족해서 삼각김밥도 못 사는 신세가 됐죠. 그리고 지금 10년 전에 내민 도시락이 삼각김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삼각김밥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되어 수진의 곁에 있었어요. 현우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라스 바닥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구박과 10년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현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햇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10년 전 내민 도시락 하나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창작으로 구성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난 수지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을 먼저 챙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10년 전 도시락 하나를 건네주던 소녀를 잊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같은 이름을 품고 살아왔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70원이 부족해서 삼각김밥을 내려놓던 장면, 앉을 자리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식탁 앞의 침묵 같은 순간들이 더 오래 남았어요. 그런데 현우가 끝내 잊지 못했던 건 잘 나가던 시절의 수진이 아니라 자기 도시락을 내어주던 그 마음이었다는 점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친절의 크기가 아니라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기억한다. 라는 칼 융의 말처럼 결국 오래 남는 건 조건보다도 그때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10년 동안 이름 하나를 접은 종이처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솔직한 재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삼각김밥을 다시 내려놓던 수진의 손과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대신하던 현우의 장면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바로 다가가지 못했던 침묵이 더 많은 감정을 남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힘든 순간에 첫사랑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 마음속에 남아있으신지도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버티던 수진의 침묵도 멀리서 기다리기만 했던 현우의 시간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누군가를 오래 기억하게 만든 마음만큼은 분명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에 남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하루극장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